자, 이제 30번째 강좌죠. 이제 그 문학 지문의 이해 중에서 이제 소설문학 편인데요. 이 소설문학은 다른 시문학이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절차, 단계,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사문의 3요소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인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물, 사건, 세 번째가 배경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인물에 대한 것과 사건에 대한 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데요. 인물도 그 유형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긍정적 인물하고 부정적 인물, 그래가지고는 보통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우선 주동 인물,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홍길동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홍길동이 이제 주동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대립이 되는 것이 이제 반동 인물. 그런데 인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물건, 인건, 물건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시대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홍길동전에서 반동 인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특히 이제 전체 탐관오리들 전체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반동 인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배경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시대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는 내적 갈등 같은 것을 이제 겪는 이제 이상의 날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주동 인물은 자기 자신인데 내면에 있는 이제 또 다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반동 인물로 나오죠. 자기 자신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동 인물은 무의식 같은 것들이 되고요. 또 주변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고, 이런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사건에 이제 끼어 있어 있는 것이 매개 인물,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엑스트라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주변 인물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인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동 인물하고 그다음에 반동 인물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문 자체가 길어봤자 한 1200자에서 1400자 정도.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물을 다 다룰 수는 없죠. 대신 그 짧은 지문 내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인물이 어떤 반동 인물에 대립해서 펼쳐나가는 사건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또 매개 인물들, 즉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요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됨에 따라서 이제 소설의 이제 5단계라고 하는 것이 단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사건이고, 그 사건 전체에 어떠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청준의 그런 어떤 뭐 소설 같은 거에서 나타나는 뭐 병신과 머저리라든지 또는 눈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이 사회 상황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이제 관점 같은 거, 특히 이념적인 것을 이제 다룰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능길의 이제 장마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6.25를 소재로 해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조그마한 이야기를 펼쳤을 때 이념적 대립과 갈등만이 우리 그 민족을 갖다 살리는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화해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에서 나오는 사건들의 연관성 같은 것들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꼭 봐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뭐 주로 이제
보통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죠. 그런데 이 배경이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글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대신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추론에 대한 것들이죠.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떠한 그 배경이 이제 중심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추론 문제와 곁들여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는 생각에 대한 관점을 좀 높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사건 상황의 단계. 요것은 이제 보통 이제 소설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서사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단 부분.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글은 짧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소설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설가가 자, 지금부터 발단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발단입니다,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발단이다, 전개다, 위기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는 것은 거기에서 평론가나 비평가가 어떤 요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여기부터는 전개로 본다, 이렇게 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 기점 요인이라고 하는데, 기점 요인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게 나오는데 그 단계를 묻는 것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거기는 암시적인 것들이 이제 그것을 찾는 거죠. 발단에 대한 부분은 먼저 첫 번째 인물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발단에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과 매개인물 같은 것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 이제 잡히게끔 돼 있고요. 인물 유형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됩니다. 딱 끝나야만 발단 부분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제시가 나옵니다. 배경이 반드시 이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암시, 사건에 대한 암시가 나오죠. 요것을 이제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선이 나타나야만 발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인물의 유형이 정립되고 배경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고 사건에 대한 복선이 나타나면은 이 부분을 발단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딱 끊습니다. 두 번째는 전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유형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발단이다, 뭐 전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의 부분으로 봤을 때 부분의 역할로, 전체 소설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나는지 어떠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줄거리를 줍니다. 줄거리를 주어놓고 그 줄거리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면 이 소설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느냐,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를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전개라는 것은 중심 사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중심 사건에 등장이 되죠. 이제 여기서 사건의 복선이 이제 나오면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중심 사건이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요인이 이제 점차 이제 부각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사건이 완성이 되고 갈등의 요인이 나타나면은 이제 전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기 부분은 사건 전체가 이제 짜여지면서 갈등의 표층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의 갈등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인물의 유형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따라서 좋은 인물, 나쁜 인물 이런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주제의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 작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 나오는 것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부분이죠. 보통 이제 절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갈등의 최심화,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정립됩니다. 이제
사건의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필자가 생각할 때 관점이 확실히 이제 드러나죠. 이 사건은 어느 쪽에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뭐 등등등등등등 뭐 이런 저희가 나오죠. 그런 말하자면 이제 최인훈 씨의 광장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그 광장에서 그 주인공 이명준이가 거기에 있는 그 포로 교환 그 저기에서 이제 섰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갈등이 이제 심화돼 가지고는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정 부분이고. 다섯 번째 결말 부분. 결말은 말 그대로 사건의 종결이죠. 사건의 종결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갈등의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의 관점이 이 부분에서 이제 뚜렷이 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작가는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이제 들었던 그 최인훈 씨의 그 광장 같은 데에서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싸웠는데 6.25로 인해서 싸워서 어떤 그 주인공이 여기도 저기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가 절정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가만히 이제 뱃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3국으로 하는 배 안에서 여기를 가면 어떨까? 저기를 가면 어떨까? 그래도 자기가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서 사실은 내가 제3국이라는 것을 택하긴 했지만 제3국에서 나는 뿌리 없는 삶에 대한 것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나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 결국에는 모든 가치관도 버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명목이나 삶에 대한 방향이나 삶의 의미 같은 것도 다 상실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나는 여기 제3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뭐 어떤 뭐 매표원이 되어서 뭐 저기 하는 상상이라든지 그런 상상 같은 걸 많이 한 다음에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죠. 빠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이쪽도 저쪽도 그 싫어서 떠났지만은 내가 가진 마음의 터전인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사상적인 것들이 정립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이 서사문의 삼류수하고 사건의 상황 단계, 즉 소설의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유형들을 좀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하면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수필문학에서의 서사적 구조를 갖춘 수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소설 부분에서 서사문의 3요소와 사건 상황의 단계, 즉 소설의 5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을 갖다 정립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감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게 이제 이청준 씨의 이제 병신과 머저리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요.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동인물이 이 부분에서는 자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형이에요. 그래서 형이 주동인물이고 그 다음에 안티히어로가 즉 반동인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나고 그 다음에 매개 인물이 형도 알고 나도 아는 혜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설 속의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관모라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상황이 김일병으로 나오고 이와 같은 이제 인물로 이제 분석이 되죠. 이게 이제 소설의 외적 구조이고 이거 소설은 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즉 액자 구성법을 쓰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구성법은 액자 구성법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구성법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해력이 중심이니까요. 이제 일단 이제 읽어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죠. 소설의 그런 독해 방법.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소설의 단계성에 따라서 보면은요, 주로 소설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어떤 이야기인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 있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갖다 잘 생각을 하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뭐 많게는 1400자까지, 적게는 1200자 정도, 이제 이 정도 나와서 다른 것보다는 길죠. 그러니까 읽는데 좀 부담이 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보통 눈으로 읽어가는 속도로 따진다고는 보통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인데요. 보통 지문 파악하는 데만 3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한 1분 정도면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물과 사건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맥락 읽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물과 사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축축축 연관을 시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긴 지문에 대한 이제 독해, 장지문의 독해 방법이니까요. 그 방법을 좀 더 세심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공이 나오면은 동그라미를 먼저 쳐두고 그것을 갖다 연결을 시켜봐요.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첫 줄에서 형은 손에서 원고뭉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귀를 잡아 끌었다. 이렇게 나왔죠. 먼저 인물이 둘 다 나왔죠. 형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두고요. 이 두 인물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술 냄새가 나왔는데 형이 이제 술을 먹었죠. 그러니까 형이 술을 먹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심한 이제 내적 갈등을 겪었다든지 술로 푸는 것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것이 가만히 귀에다가 속삭였다. 어떤 이야기냐? 소설을 불태우는 이유를 하고 나왔습니다. 소설을 불태웠네요. 그러니까 형이 소설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형이 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 그럴까요? 근데 뭔가 이제 그 긴밀히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아? 그 놈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죽인 놈을 만났어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보면은 그의 눈은 술에 젖어 있었으나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자, 읽어주는 부분만 밑줄을 쳐보죠.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안심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쓸모없게 되어버렸지 이 머저리 새끼야. 그러니까 이 머저리는 동생이네요. 그죠? 머저리는 동생이고 형은 병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과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상하거든. 새끼가 날 알아보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어떤 부담을 느꼈는데 그 관무라는 저기는 저기 몰라봤습니다. 내가 이놈을 아주 죽여 없앴으니 하고는 홀을 나오려는데 하고 너 살아있었구나 하고 누가 등을 탁 치지 않나? 보니까 그 관무놈 아닌가 말이야. 근데 그럼 못 알아보는 것 같이 행동을 했었는데 알아보더라 이거죠. 또 뭔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네요. 근데 관무를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은 형이 쓴 관무의 이야기의 소설 속에서는 형이 관무를 죽였지만 실제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죽이고 싶은 놈이지만은 못 죽였으니까 소설에서라도 죽였다. 그래서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갈등이 거의 다 이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해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소설의 단계로 봤을 때는 결말이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시치미를 떼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그 사이에 무서워진 걸까? 하는 무섭기도 하겠지. 그러나 나는 도망을 쳤어. 놈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용이냐. 불집에 집어넣고 힐끗 나를 봤다. 그러니까 형이 소설을 불태웠다는 것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내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갈등 해소이고,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이제 결말 부분이네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 나에서 비로소 아픔이 전해졌다. 그것은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관념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형은 완전히 갈등이 이제 내부가 끝났는데 문제는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해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상자이지만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그러면 나의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제 나의 내적 갈등인데 내적 갈등이 아직은 이제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혜인이 말을 밀어본다면 너는 있지도 않은 추상적인 아픔을 가지고 괜히 아픔인 척 했던 거야. 결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엄살만 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엄살을 부려서 형이 보기에도 나는 머저리이고 형은 여태까지의 순수한 감정과 이런 막 죽이고 싶었던 관모, 소설에서 죽였지만 현실에 살아있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병신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병신과 머저리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전체적인 얘기를 뭐 종합해서 해주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이제 소설 속에서 형이 있는데요. 형은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인 나는 화가입니다. 의사와 화가. 형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혜인이하고 그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혜인이가 와서 나 결혼해. 그런 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요인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렇게 현실에 대한 그 언지를 줬지만 도대체 그걸 못 알아듣고 괜히 그냥 막 그 현실에서 도망하려는 거랑 발뺌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혜인이가 이제 도망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것들인데 처음에 이제 사건의 시작은 형이 어떠한 소녀를 갖다가 수술을 시도하다가 죽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물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죽었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힘을 써서라도 이제 수술을 하다가 죽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자책심, 죄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병원을 당분간 쉽니다. 병원을 폐업을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집에 들어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소설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형이 평소처럼 항상 얘기를 하던 것이 나는 6.25 때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 얘기를 평소에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이야기가 나와요. 소설 이야기가 나와서 이 소설 이야기가 이제 나는 다시 이제 형이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참 연약합니다. 참 어리고 옛날에 사슴 사냥 갔다가 사슴 피 흘리는 거 눈동자를 보고는 현재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적인데도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군대 생활로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의무병 시절에 했을 때, 즉 형이 이제 의무병이죠. 의무병 시절에 했을 때 관무라고 하는 1등 중사, 요즘으로 이제 하사죠. 그 저희가 하나 있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좀 변태스럽기도 하고 좀 저기 하면 좀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김일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쁘장하고 뭔가 그 말도 잘 듣고 그런 친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김일병을 자꾸만 괴롭혀요. 이 1등 저희가 관모가. 그런 것을 보고도 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못 본 채하고 넘기고 그럽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에 일어났는데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김일병이 이제 수류탄에 이제 다리 하나를 이제 막 그 저기를 하게 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벌써 퇴각명령이 떨어져서 자기 부대는 다 그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자기하고 이제 그 김일병만 남았어요. 그래서 김일병 끙끙끙 내가 들쳐오고는 이제 산속으로 피난을 했는데
산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제 동굴 하나를 마침 찾았어요. 이제 겨울 돼가지고는 동굴에서 지내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막 뒤에서 딸깍하고 총을 겨눕니다. 보니까는 그 관모예요. 관모란 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도 피난을 하지 못했구나. 나도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나만 놓고 도망갔지 뭐냐. 그래서 나도 별 수 없이 여기 숨어 왔는데 잘 됐다. 그러고는 김일병을 보더니 씩 웃습니다. 그 아주 음흉한 듯한 웃음으로 보니까 이 관모란 애가 그 변태입니다. 변태. 괜히 그 남자가 남자를 막 탐하고 하는 그런 변태인데. 그래서 평소 동안 이제 괴롭혔던 김일병이 오니까 좋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그러다 이제 김일병의 이제 다리가 점점 이제 썩어 들어가고 이제 죽어 들어갑니다. 왜냐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하니까요. 내가 이제 밤에 저기를 했는데 눈이 막 이제 어떤 오는 날에 첫눈이 막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이 관무란에는 이제 음흉하게스리 저기를 갖다가 맨날 이제 김일병을 탐하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김일병 이제 눈에 눈물이 이제 붙어 있고 또 나에게 와서 또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저리라 가라. 김일병을 괴롭히라 막 그럽니까? 에이 이제 김일병한테 시체 냄새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좌우간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만 자는 그런 습성이 이제 생겼어요. 그 관모 그 변태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기 했는데 그 김일병이 거의 이제 죽어가니까 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김일병을 죽여야 되겠다. 버리든지 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굴에서 저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버리고 오겠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도 뭐 차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밖에 좀 이제 식량 보러 나갔다 이제 와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눈에 있는 발자국이 김일병 끌려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걸 이제 쫓아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총소리가 들려오고 그 저쪽에서 관모란 놈이 씩 하고 이제 웃고 옵니다. 그때서야 현실에 대한 이제 그 저항감이 생겨가지고 관모를 향해가지고 총을 쐈죠. 그랬더니 관모도 이제 응사를 해가지고 나도 이제 옆에 이제 살짝 빗맞고 이제 관모가 이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형이 이제 썼던 소설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때 이제 혜인이가 자기가 이제 아까 왔던 이제 현실을 돌아와서 결혼식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나는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혜인이는 형의 친구의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형의 친구도 이제 같은 전우였기 때문에 전우들이 막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관모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막 취해가지고는 그 썼던 소설을 불태우면서 그놈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이제 형의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나는 도대체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현실을 도피하려고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적응 기제.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봐서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요. 1번 문제. 사건의 전개 양상은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단계이고 결말 부분이죠. 형의 소설을 불태우는 바는 결국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제는 모든 옛날의 갈등을 얻고 이런 것 때문에 단계성에 대한 문제가 2개나 나왔죠. 형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결국에서 자신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쏘아 죽이고는 싶었지만은 결국 거기에서 소설 속의 이야기로 그쳤다는 거죠. 쏘아 죽이기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김일병이 죽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소설의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다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